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들한테 들려줘서 좋을 거 없는 기구한 팔자를 갖고 있어요.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술자리에서 안줄거리로 씹히기만 할까봐 그동안 혼자서 마음속에 꼭꼭 눌러 담아놨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제 곁에 있어주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옛말에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나 봐요. 제 삶은 쥐구멍보다도 못한 만신창이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던 제 인생에서 남편을 만난 건 진짜 큰 복이에요. 남들한테 매일같이 자랑해도 모자랄 멋진 사람입니다. 일단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꼬였던 건 아마 태어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일남 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의처증 증세까지 있으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란 사람의 가정폭력은 저희 가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며 처자식 가리지 않고 때려댔고 어린 자식들을 보며 참고 살던 엄마도 끝끝내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어느 날은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셨더라고요. 그때의 일은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날 엄마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쥐약을 먹고도 목숨을 건지셨고 아버지는 그런 일을 겪고도 바뀌지 않았어요. 엄마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걸 모르는 사람처럼 전과 똑같이 매질을 해댔으니까요.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을 보내다 보니 전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에 간다고 들떠있던 어느 날 부모님이 말도 없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셨어요. 그날 제가 따라간 곳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엄마네 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엄마가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를 양녀로 보내버린 거였더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고 강제로 보낸 거였습니다. 당시 8살밖에 안 됐던 저는 뒤늦게야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생각보다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처음 3년간은 제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바라던 학교도 보내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시고 친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정말 두 분의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다 가끔 친언니들이나 친오빠를 만날 일이 있을 때면 언니 오빠들은 잘 차려입은 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는 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지내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주변에 인맥도 넓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양녀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본가보다 생활이 편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술과 폭력이 끊이지 않던 저희 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은 특별히 싸울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라도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딱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일이었어요. 제가 4학년에 들어설 무렵 작은 아빠가 크게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넘쳐나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의 부부싸움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고 저를 더 이상 딸이 아닌 일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욕하고 구박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어느새부턴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는 순식간에 변했어요. 매일같이 학대를 일삼았고 밝고 쾌활했던 저는 점점 주눅이 들고 불안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폭력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됐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작은 엄마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집을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경찰은 혼자인 제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차마 작은 엄마네 주소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원래 살던 집 주소를 말하게 됐고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이 있는 본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집에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가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아버지, 저도 이제 여기서 살래요. 이미 작은 집에 돈 받을 거 다 받고 양료로 팔아넘긴 건데 지금 나보고 너를 다시 데려와서 키우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저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살래요. 시끄러. 너 다시 데려올 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아버지, 저 거기 돌아가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또 때릴 거예요. 막 욕도 하고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맞기 싫어요. 시끄럽다고 했지? 이미 그 집에 갔으면은 그 집 딸인 거야. 때리든 굶기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더 할 말 없으니까 좀 가. 아버지는 저를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하며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병균 취급이라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제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다시 짐을 꾸려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를 더 밀치고 때려서라도 내쫓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모습에 놀란 엄마가 옆에서 말렸고 그러면서도 엄마도 저와 함께 살 마음은 없는 듯 아버지가 꾸린 짐을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들고 얼른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때리고 밀어내는 것보다 전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나마 믿었던 엄마마저도 저를 작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제 제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짐을 받아들고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어린 나이에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금세 순순히 다시 돌아가니 당연히 작은 엄마의 학대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 작은 엄마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아빠가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제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빠의 행동은 차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작은 엄마가 집을 비울 때면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빠와 단둘이 집에 남겨지는 것보다 거기서 아버지에게 대신 매를 맞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매일 양쪽 집안에 시달리는 게 지쳐서 전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빨리 성인이 되기만을 바랬고 성인이 되자마자 백화점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얼른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너 백화점 나간 지가 얼마나 됐지? 이제 1년쯤 됐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돈 좀 모았겠네? 모아두기는 했는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내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키워준 값을 안 받았잖아. 이제 성인도 됐고 너도 돈 버니까 앞으로는 꼬박꼬박 나한테 갖고 와. 그건 제가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통장이랑 도장 전부 내놔.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매달 통장에 돈 잘 넣어놓고 알겠어? 전 그대로 통장과 도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폭력에 시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기는 했지만 평생 시달린 폭력에서 벗어나는 게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다 잃고 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돈을 뺏기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 집에서 탈출할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 통장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철저히 겉으로는 돈이 없는 척하며 뒤로 감춰서 모았어요. 그날부터 제가 의지할 곳은 남몰래 쌓여가는 통장의 적금뿐이었네요. 그렇게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의 친오빠와 언니들은 모두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뿐인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건지 젊은 나이부터 위처증 증상이 심했고 견디다 못한 새언니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언니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했고 둘째 언니도 남편이 위처증이 있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모으면 곧바로 독립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비혼주의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백화점 남자 직원들의 고백도 많이 받아봤고 주변에서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중신 제안도 여러 번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그저 남몰래 돈을 모아서 저 혼자 편하게 사는 거였네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다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도 희망도 없었어요.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를 보면서 더 거부감이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소망도 제게는 큰 사치였나 봐요. 20대 중반이 지나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가 제게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얼른 시집이나 가. 제발 돈 많은 부잣집으로 가서 너도 우리한테 효도라는 것 좀 해봐라. 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껏 가진 고생하며 키워준 부모한테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전 결혼 생각 없어요. 내가 언제 네 결혼 생각을 물었니?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넌 애가 매번 그렇게 어른 말에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니? 죄송합니다. 이래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일단은 내가 선자리 하나 봐뒀으니까 거기 나가봐. 우리 남편 거래처 사장 아들이라는데 그 집 아들이랑 잘 되면 너도 나도 돈 걱정 없이 살 테니까. 선자리라뇨? 갑자기요?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잘해.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에도 제게 선택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미 계획된 선자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후폭풍이 밀려올지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저는 억지로 선을 보러 나갔고 커피숍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의 아들은 27 동갑내기였어요. 돈만 많은 노총각 아저씨를 소개받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게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 아들도 알고 보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저처럼 억지로 선자리에 나온 거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두 사람 다 비혼주의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일단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혼주의자인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둘이 연락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양가에서는 저희가 잘 된 줄 알더군요. 당연히 사귀니까 선자리 이후에도 연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선을 보라는 말로 작은 엄마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친구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인 것 같았어요. 다만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며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나기는 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목표는 저를 부잣집에 시집보내서 그 집 덕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얼른 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남편 집안에 돈이든 뭐든 퍼내오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계속 양가에서 결혼 압박이 들어오면 거래처 사장 아들과 친구로도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고 그 사람과 사귀는 척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사장 아들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실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냥 부모님들 몰래 계약 결혼하는 거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 결혼이라니? 너도 나도 비혼주의자잖아. 근데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 성하시고. 그렇긴 하지. 그래도 억지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 억지로 결혼하자는 게 아니야. 결혼하고 한 집에서 지내긴 하되 결혼 전처럼 비혼주의자 생활을 서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지. 괜찮지 않아? 결혼한 척 신용만 하고 각자 집에서는 따로 살자는 거야? 그래. 집에서 각자 할 거 하고 무늬만 부부로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나 결혼하면 아버지가 내 앞으로 건물 하나 돌려준다고 하셨거든. 법적으로 부부되면 그런 거는 너도 같이 나눠 쓰는 거니까 나쁠 거 없지 않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해봐. 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넌 누군가랑 결혼을 해야만 부모님 간섭이 끝날 거라고. 나도 그렇고. 그냥 가짜 결혼을 해서라도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 거래처 사장 아들은 고민하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고,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결혼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할 때까지 작은 엄마의 괴롭힘은 반복될 거고, 저한테는 지금 당장 작은 집을 떠나 독립할 자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승낙하자마자 저희는 부모님 몰래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남모르게 비혼주의자 부부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대로 결혼했다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각자 서로의 일상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처럼 한 집에 지내는 게 제 예상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댁 어른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시누이도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결혼을 축하한다며 시댁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사주셔서 전 전에 누려보지 못한 나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엄마에게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지만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네요. 작은 엄마가 없는 집은 제게 평화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는 다르게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후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사고로 남편의 왼쪽 다리가 절단됐고 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계약으로 만난 사이이기에 병간호까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했어요. 옆에서 병간호할 사람 쓸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도 아니고요. 저도 그건 알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계약으로 엮이긴 했어도 저랑 결혼한 남편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아내로서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른 몸도 마음도 회복하기를 바랬고 재활치료도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도 남편도 피가 나는 노력을 한 끝에 남편은 의족을 끼고서 혼자 걸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에는 해본 적 없던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로의 생각이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살았더니 여태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제게 점점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본인이 왜 비혼주의자가 됐는지도 알려줬습니다. 난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평생 일반 통행이었던 두 분 관계가 내 눈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보기에는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그런 줄 몰랐어. 어머니가 남모르게 엄청 노력하시니까 그럴 거야. 한결같은 노력으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후에 아버지 엄청 방황하셨어. 방황? 어머니 두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셨나 봐.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그 화살이 아들이 나한테 온 거지. 덕분에 내 어린 시절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 그랬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어머님한테는 당신뿐이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도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어머니처럼 바보같이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되기로 했던 거야. 괜히 그런 걸로 고민하기 싫어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혼주의자 성향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괜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어도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왠지 그 이야기를 꺼내도 남편은 저를 색안경 끼고 보거나 뒤에서 욕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혼주의자가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작은 아빠가 제게 몹쓸 짓을 했던 것까지 빼놓지 않고 전부 다요. 제게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 작은 아빠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 대신 복수를 할 거라고 다짐하더라고요. 전 그날 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남편이 좋았고 특별히 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걸 바란 적은 없었기에 말만이라도 감사했어요.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은 한결 후련해졌지만 남편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도 남편은 다리 재활에만 매진했고 전 옆에서 그런 남편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남편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 부부간의 유대감이 더 생기기도 했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헌신적인 제 모습에 감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본인도 제게 힘이 되어주겠다며 다리 재활을 끝내고서 본인 아버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긴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거래처 중 한국과의 거래를 모두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바로 저희 작은 아빠의 회사였어요. 작은 아빠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하더니 처음부터 이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작은 아빠가 곧바로 남편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사돈 어른 지금 어디 계셔? 이 회사에서 윗사람이 갑질한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이렇게 거래를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리는 사돈 갑질은 또 처음이네.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회사 대표는 아버지가 아니라 저예요. 그 거래 제가 끄는 거라고요. 뭐? 내가 지금껏 이 회사랑 거래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사돈 회사를 장인어른 회사를 이렇게 한순간에 뚝 끊어버리나? 자네가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어른 공경을 할 줄 몰라. 어른 공경을 잘하라고 배웠으니까 이 정도로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른 공경을 한 거라고? 그쪽이 예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했던 짓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뭐? 그게 지금 무슨?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래 끊는 복수가 억울하면 우리 법적으로 해결할까요? 협박이 섞인 남편의 말에 작은 아빠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돈 많은 집안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결국 가장 큰 거래처를 잃게 된 작은 아빠는 또다시 회사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 후폭풍으로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 정도 벌로도 성에 안 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대신 복수를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 혼자였다면 복수는커녕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끙끙대기만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작은 집이 풍비박산이 난 후 어느 날 작은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저를 만만하게 볼 땐 언제고 이번엔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라. 제가 왜요? 그동안 키워준 정을 봐서라도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그러다 나중에 벌 받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자꾸 키워준 정 하시는데요. 대체 저를 키우면서 무슨 정을 주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지금 딱 네가 그 꼴인 거 아니? 솔직히 그동안 제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고요. 저한테 했던 짓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어요. 절 구해준 게 아니라 구정물에 처박은 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라고요. 예,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 뭘 그렇게 다 지난 옛날 일로 열을 내고 그러니? 그냥 우리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는 게 어때? 너도 친정 부모가 잘 지내야 남편 앞에서 면이 서지 않겠어? 친정 부모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니?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럼 나도 큰 건 안 바랄 테니까 빚만 좀 없애게 도와줘. 네 작은 아빠도 숨은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이러다 사람 죽어. 그거만 해주면 네 말대로 이제 안 나타날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다 자업자득인 거 모르겠어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좀 가시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드려요? 전 그날 어릴 때부터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작은 엄마에게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작은 엄마네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이나 돈이 아쉽지도 않고 두 사람이 없어도 제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리는 사이 시댁 어른들은 며느리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에 아들이 다시 일어선 거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잘 보인다며 회사 일에 대해서도 아들 내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부모님들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남편이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다고 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어린 시절 저를 학대했었다는 사실만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시부모님은 저희가 갑자기 거래처를 끊어버린 일도 당연히 여기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픈 상처를 후벼 파서 힘들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행인 일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쯤 일어날 일이었다면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맞으니까요. 그 후 저희 부부는 무늬만 부부인 비혼주의자로 사는 걸 그만두었고 여느 부부들처럼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산 터라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저지만 이런 남자라면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걸 축하하기라도 하는 듯 저희에게 생각지 못하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평범한 아내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날이 오는 게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저만큼이나 아이를 갖게 된 걸 기뻐했고 저희는 하루하루 아기와 만날 날만 기다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 물건들을 좀 사두려고 백화점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그 백화점에서 때마침 작은 엄마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빚에 시달린다더니 그곳에 있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엄마는 분명 제 얼굴을 바로 알아봤을 텐데 괜히 민망해서 그런 건지 본체 만체하며 슬쩍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아는 체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뭐 저런 사람한테까지 말을 걸어주냐며 그냥 상종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에는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상황을 언제 또 겪어보겠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그렇게 장사해서 손님이 오겠어요? 월급 받는 사람이 너무 성의가 없네. 네?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여기서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만이 아니라 정성껏 진심을 담아서 판매를 해야 손님들이 그걸 알아주죠. 그 구겨진 얼굴도 좀 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도 하잖아요. 너 지금 내 속 뒤집으려고 일부러 찾아왔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그리고 고객한테 너라뇨. 이 직장도 겨우 구하신 것 같은데 잘 좀 하세요. 빚 갚으시려면 열심히 하셔야죠. 제가 살아보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작은 엄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지만 저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릴 적 소리치는 작은 엄마 앞에서 웅크린 채 바닥만 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시큰했습니다. 제 옆에서 구겨진 인상으로 서 있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그만하고 가자. 뭐 저런 사람까지 다 상대하고 있어. 어차피 이제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말에 작은 엄마가 욱했는지 돌아서서 가려는 제 남편 팔을 붙잡았어요. 박서방, 그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자네 장모인데. 장모요? 내 와이프 어린 시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학대범이 이제는 장모 대우 받고 싶으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대우도 받는 거예요. 그나마 내 와이프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로 이 정도로 끝내는 줄 아세요. 이거 나요. 그 무서운 손으로 어딜 만집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고는 얼른 가자고 재촉했어요. 작은 엄마와 마주하는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작은 엄마네 부부는 저희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괜히 나타났다가 또 개망신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대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제 곁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작은 엄마네 부부 때문에 제 앞에 나서지 못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전 작은 엄마네만큼이나 친정 부모님들에 대한 애정이 한 톨도 없었어요. 저를 버린 매정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작은 집이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낳아준 부모라서 그런지 차마 차갑게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아빠가 작은 가게 하나 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다 뭐다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거의 너희 시댁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너한테 이 정도 몇 천쯤이야 껌값일 거 아니냐? 가게요? 제가 돈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그럼 박서방한테 가서 이야기 좀 잘해봐. 아버지,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말이냐? 너 설마 네 아버지 사업하는데 돈 보태주기 싫어서 그러냐? 전 속에 쌓인 감정이 너무 커서 그런지
오히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버지가 오히려 버럭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네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아이 부모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 네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잘해준 거? 그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울컥하며 그동안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허구한 날 때리기나 하고 먹이고 입히는 돈도 아까워서 그런 거지 같은 집에 팔아 넘기셨잖아요. 저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아니 이 기집애가 어디 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여? 네가 부잣집에 가서 살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순간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셨고 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전 서서히 눈을 슬쩍 떴습니다. 제 앞에는 너무도 화가 난 얼굴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팔목을 잡은 채로요. 아이 박서방, 자네 왔나?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짓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때리시려고 하셨어요? 아이 기집애가 하도 사람을 열받게 하길래 아이 교육 좀 시키려고 한 거지 뭘. 아버님, 똑똑히 들으세요. 아무리 아버님이어도 이 사람한테 손대면 저 절대로 참지 않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까짓 돈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푼돈이지만 아버님께 드릴 마음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와서 괴롭혀도 소용없어요. 이만 가보세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몇 마디 폭언을 하시고는 경호원에 끌려서 나가야 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는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울타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목 놓아 한참을 울어버렸네요. 남편이 그날 그렇게 칼같이 쳐낸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 더 이상 친정 부모님도 작은 엄마네도 신경 쓸 일이 없어졌고 이제 더 걱정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여전히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이에도 아직까지 바람을 피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날도 밤새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다가 아침에 들어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아침부터 대판 싸우셨고 그 과정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며칠간 시아버지와 병원에 상주하며 병수발을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외도 문제로 싸우던 걸 일단은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당신 눈 떴으니까 난 그만 가볼게요. 혼자서 기저귀를 갈던지 벽에 똥칠을 하던지 이젠 내 할 바 아니니까. 사람을 평생을 소가리 시킨 것도 모자라서 말년에 누굴 고생시키려고 쓰러져. 병원 오기 전까지 여자들 뒷공문이 쫓아다닌 사람 병수발 할 만큼 나 모자란 여자 아니야. 알아들어? 이 영감탱이야. 그리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한 번 더 본인 의사를 밝히셨어요. 당신 좋다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상간녀들 데려다가 돌아가면서 병수발 시키면 되겠네요. 난 이제껏 내 할 도린 다 했으니까 난 그만 돌아갈게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픈 남편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뛰쳐나갔고 시아버지의 내연녀들 중 어느 한 명도 병수발을 대신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어요. 끝내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병원 생활을 전전하던 시아버지는 결국 참다 못해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대신 네 시어머니 좀 설득해서 보내주거라. 아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해야 말이지. 아마 지금은 아들 녀석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아이 그래도 며느리가 하는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앉지 않겠냐.
그럼 제가 말씀은 드려볼게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꼭 좀 오라고 해. 혼자 병원에 있으려니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남들은 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 나만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일평생 바람을 피우다 버림받으신 거기에 저도 같은 여자로서 시아버지가 얄밉긴 했어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게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아프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아버님을 혼자 버려두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나중에 시어머니의 마음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시아버지가 예상하신 대로 어머님이 제 얘기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후회하시지 않게 아버님 병간호를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결국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병원으로 다시 가셨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다시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음 약한 어머님은 며느리의 부탁으로 어지저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인 게 억울하기는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는 내내 그간 쌓인 슬픔과 서러움을 모두 토해내셨고 병원 침대 신세인 시아버지는 그 모든 하소연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소리칠 기력도 없거니와 괜히 반박이라도 했다간 또다시 어머님이 떠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외도를 일삼던 시아버지는 한순간에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환자가 되셨고 마음고생이 끝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대소변까지 받아내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원래 한치 앞을 알 수 없다지만 어머님은 늦은 나이까지 편하게 지내실 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며 저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날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왜인지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젊은 나이에 그 양반이랑 결혼해서 평생 마음고생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 그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뭐가 그리 좋았나 몰라.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그렇게 평생 나한테 마음고생을 시키더니 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속도 없는지 이제 늙은 나이에 몸고생까지 시키려나 보다. 워낙 정정하던 양반이라 조금 지나면 다리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어머님이 누구보다 고생하신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봐요. 아버님 재활에 정성 쏟다 보면 그래도 전처럼 일상생활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 이러다가 평생 저 인간 똥오줌이나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너무 억울해. 말도 못하게 서운하기도 하고.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은 재활에서 더 힘든 상황도 이겨냈잖아요. 아버님도 결국 일어나실 테니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아요, 우리.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곁에서 함께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의 재활치료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 혼자서는 벅찬 일이라는 걸 알기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재활에만 매달리다 보니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님은 혼자서 스스로 걸으시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졌어요.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말투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아버님이 거동을 직접 하시게 되면서 어머님의 고생이 줄어들게 된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 사이 어머님 마음속의 분노와 억울함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차 저희 가족의 삶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집에서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가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미역국 맛있게 끓여갈게요. 어? 아니다. 괜찮아. 네? 왜요? 그게 너희 시아버지가 이미 끓여줬어. 아버님이요? 그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잡채랑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만들더라고. 어머, 아버님한테 이런 면이 다 있으셨네요? 그럼 저는 뭐 해갈까요, 어머님? 뭐 해올 것도 없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다 차려놔서. 그냥 케이크만 하나 사와라. 네, 어머니. 그날 전 놀란 마음에 시댁으로 바로 찾아갔고 결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하신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처음이라 물론 솜씨가 어설프기는 했지만 미역국, 잡채, 소 불고기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버님의 솜씨 발휘에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한 가족 만찬을 함께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너무 놀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늘도 직접 아침밥을 차려줬다며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엄청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가정적으로 변하니까 어머님은 크게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버님의 변화가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어머님 모르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싶으셨대요. 다행히 그 후로도 어머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버님의 변화는 계속됐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버님의 음식 솜씨는 조금 서투르지만 그동안 시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시킨 일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래전부터 혼자 해오시던 봉사활동도 시아버지께서 함께 다니기 시작하셨을 정도예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에는 매일 와이프를 외롭게만 하더니 이제는 귀찮게 뭐든 함께 하려고 한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셔도 분명 행복한 말투셨어요. 두 분이 부쩍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과 다르게 사이도 많이 좋아지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웬 서류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꼭 여기다 묻어다오. 네? 여기가 어딘데요? 내가 최근에 가족묘를 미리 좀 사뒀다. 지난번에 갑자기 쓰러진 것도 그렇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버님 뜻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그냥 이제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이 준비해놓은 가족묘에 우리 집사람이랑 나란히 묻히는 거, 그거면 돼. 살아서도 고생 실컷 시켜놓고 지금 나보고 죽어서도 뒷바라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살아서 제대로 못해줬으니까 죽어서라도 곁에 두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다 늙어서 좀 잘해준다고 평생 마음 고생시킨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냐.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고 그런데요? 그날 시아버지의 속마음을 댔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손을 지그시 잡으시며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사과만으로 어머님의 평생의 한이 다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루 이틀 쌓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직접 어머님이 힘들었을 마음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두 분에겐 아주 큰 관계의 발전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고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부부도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간 쌓인 서름이 많이 녹아내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모님 두 분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금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두 분 옆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사실 전 이미 집안에서 복덩이 며느리라고 불리며 잘 지내기는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보다도 요즘은 시아버지가 저를 엄청 예뻐하시네요. 아버님은 제가 집안에 들어온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친정 부모님도 작은 집도 저를 반기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지금은 한 집안의 복덩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간 살아온 인생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를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는 드라마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연일 뿐이었던 제가 어느새 당당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용기를 내서 이 사연을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제 인생이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언젠간 본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테니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생 끝에 멋진 남편과 시부모님들을 만났고 저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도 낳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제겐 평생 이런 기회가 없을 줄만 알았는데 역시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